자, 우리 115회 문제입니다. 전산세무 1급의 115회 1번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 배당의 밑줄 쳐봐.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주식 배당 분개를 하면 차면은 뭐가 될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자본금이죠. 대변의 자본금.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한다. 미지급 배당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금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연금 감소한다. 2번이 맞는 거지. 왜냐면 여기 봐요. 요 이전의 분계가 뭘까? 이거는 배당금을 줬을 때 분계고요. 배당금을 확정을 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 잉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이 확정됐을 때 분계가 차변의 이익연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면 이익연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볼게요. 자본 총액이 주식 배당금만큼 감소하여 여러분 자본 총액이 감소되려고 하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 배당금일 때 자본 총액이 감소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할 게 없고요. 주식 배당을 줬을 때는 저렇게 분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을 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고요.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에 단기 손실로 처리를 해줍니다. 건설 문제예요. 그래서 건설 계약에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즉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면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해주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이거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제공 거래에서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밑줄 쳐보세요.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용은 이미 투입된 거기 때문에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4번은 틀렸어요.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까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월 2일 정부보조금 1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보조금,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대변에는 정부보조금, 대변에는 정부보조금이 1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기계장치를 200만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잠시만 고개 들어보세요. 이 보통예금이 100번대죠. 그러면은 이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100번대예요. 얘가 재무상대표에서 재무상대표 보통예금이 100만원이면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다 내 돈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부보조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내 돈은 없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자산 차감 계정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기계를 200만원에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가 2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보통예금이 나갔죠? 이렇게 보통예금이 나갔어요. 그럼 보통예금이 없어졌죠? 그러면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보조금도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차변에 와서 정부보조금, 차변에 정부보조금 100만원이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100번대에 100번대. 100번대. 대신에 다 이제 없어졌죠? 대신에 이제 기계장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계장치가 200만 원이 생겼는데 기계장치 밑에 마이너스 정부보조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계장치 밑에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이 1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얘는 기계장치가 200번대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200번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정부보조금 재무상태표에서 마이너스 정부보조금이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내 돈 들어간 거는 100만 원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맞죠? 동그라미 1번에 정부보조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 봐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분계도 맞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차분의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5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200만 원 아니지 2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40만 원 나오네요. 감가상각비 4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40만 원. 자, 여기 봐봐. 기장치가 200만 원이었죠, 그쵸? 200만 원 나누기 5년에서 4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 5년에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분의 정부보조금 금액은 20만 원. 이만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감가상각비가 2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봐봐. 감가상각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얘를 없애버리고 얘를 20만 원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감가상각비 40만 원, 여기 감가상각비 20만 원 써도 되고, 아니면 얘하고 상계 처리해서 20만 원을 써도 되고,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분계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분계입니다. 차분의 감가상각비 20, 정부보조금 20,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이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재무상태표상 기회장치의 장부가액은 80만 원이다. 여기 봐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서는 기계장치가 200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은 40만 원. 40만 원. 마이너스 정부보조금은 여기 100에서 20만 원 없어졌으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 그러면은 200에서 40만 원 빼주시고 80만 원 빼주시니까는 장부가액은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부가액은 80만 원. 시험 문제에서 우리 전산생 1급에서 요 분계랑 이 분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사채를 할인 발행해서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매년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동일하다. 정액법이니까 그죠? 일정하겠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는 할증 발행된다. 맞습니다. 이거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메모 잘 해놓으세요.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한 번만 다시.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시장 이자율이란 유효 이자율로서 사채 발행 시점에서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유효 이자율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사채 발행가액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사채를 할증 발행해서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사채 실질 이자는 증가한다. 할인 발행할 때. 할증 발행일 때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요? 할인 발행일 때는 이런 형태죠. 이때 만약에 97만 원이면 이때 장부가액은 98만 원, 이때 장부가액은 99만 원, 이때 장부가액은 100만 원. 할인 발행은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해요.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할증 발행은 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느냐면 얘 곱하기 이자율, 얘 곱하기 시장 이자율, 얘 곱하기 계속 시장 이자율. 그래서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할증 발행은
거꾸로 해. 얘가 100만 원이면 얘는 99만 원, 얘는 98만 원, 얘는 97만 원. 이렇게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도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 곱하기 이자율, 그 다음에는 얘 곱하기 이자율,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이자율.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5번 문제를 보자. 이연법인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로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일시적 차이로 발생하는 게 이연법인세 맞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 기간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킨다. 맞아요. 미래에 과세 소득이 줄었을 때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는 거고요. 3번은 뭐가 틀렸냐면 납부할 법인세가 여기 봐요. 분개를 하면 돼요. 납부할 법인세가 대변의 미지급세금이에요. 미지급세금. 납부할 법인세가 대변의 미지급세금입니다.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초과한대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은 차변이죠. 얘가 뭐 한 70원 이렇게 되겠네. 납부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차변이 부족한 거죠. 차변이 30원만큼 부족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된다. 4번.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고 세무상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법상에서는 무슨 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정액법.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정률법이니까 비용을 크게 했지, 그치? 비용을 크게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정액법이니까 비용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봐요. 세법상 정액법이면 만약에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훨씬 더 큰 건 알죠, 그쵸? 근데 현재 송금불산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송금산입이 생기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4번은 회사에서는 정률법, 감가상각비 비용을 많이 했어. 근데 세법상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조금만 하잖아, 그치? 그런데 차이만큼 세법이 우선이니까는 송금불산입 당할 거 아니야? 미래에는 송금산입이 나오는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자, 6번 문제 보자.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는 원가를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일단 기간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노무비는 기본원가, 가공원가 모두 포함되는 거죠. 제품원가까지.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하면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하면 제조원가가 나옵니다. 제조원가. 이렇게 두 개 더해준 게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두 개 더해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가공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노무비는 기본원가이면서 가공원가이면서 제품원가죠. 얘가 제조원가가 제품 제조원가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져진 것을 물었어요.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불리한 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제 원가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다품 중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2번이 틀렸고요. 조업도가 증가할 경우에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여러분 여기 봐요. 고정비의 특징은 조업도가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없다. 조업도가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없다.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변동비도 한번 써볼까요? 변동비의 특징은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가다. 자, 라버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몰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라번은 기회원가가 아니라 매몰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8번 문제 보시면 가공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의선출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선의선출법 1대는 수량, 금액, 수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가공비를 물었어요.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환산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무조건 환산량 집어넣어보자. 이게 기초자리예요. 기초자리입니다. 기초에 수량이 1000개, 완성도가 60% 나와 있죠, 그쵸? 곱해주시면 600개 들어가요. 600개. 그 다음에 착수분이 9000개 나와 있습니다. 기말이 2000개. 그럼 완성된 것은 여기 참고로 여기다 써볼까요? 제공통계정에서 잘 봐. 제공통계정을 수량으로 나타내주면 기초 수량이 1000개예요. 1000개. 요번에 투입된 수량을 다른 말로 착수 수량이라고 합니다. 9000개예요. 9000개. 그러면 10,000개를 가지고서 완성, 미완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10,000개 중에 완성, 미완성된 게 몇 개래요? 2000개. 그러면 완성 수량은 8000개 나오네요. 8000개. 완성 수량은 8000개가 들어가시면 돼. 이 자리가 완성 자리니까. 그래서 기초 수량이랑 투입 수량 도해서 완성, 미완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말이 2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1000개 들어가면 되고요. 1000개. 무릎은 얘를 물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볼래? 선의선실법이면서 가공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무릎 표시 나누기 2개 더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 9000개에서 600개 빼주면 8400개 나오죠. 8400개. 2개 더해서 빼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준 값이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완성품 환산량 단위원가는 10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0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나오죠. 84,00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4,000원.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자. 9번 문제. 원가 관리를 위해서 표준원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재정비 표준 배부율은 월 10,000개의 예산 생산량을 기준적도로 해서 기준적도 수준에서 월 고정재정비 예산이 500,000원. 단위당 표준원가는 50원이다. 시간당 5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생산량 및 실제 발생한 고정비는 각각 9,000개 60만 원일 경우에 고정재정비의 총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최근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 여기 봐요. 고정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 고정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제일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60만 원. 6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액이 들어가면 돼요. 예산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예산액은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이 자리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예산액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예산액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시간. 일단은 단위당 표준 시간. 실제 생산량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생산량이 찾아봐라. 9,000개 나와 있어요. 9,000개 곱하기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표준 수량이 1시간에 5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시간이네요. 단위당 표준 시간은 1시간. 그래서 9,000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9,000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표준 배부율. 표준 배부율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0원 나와 있습니다. 50원. 그러면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예산액은 곱해서 45만 원이 계산이 돼요. 45만 원. 자, 실제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표준 시간. 제품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9,000시간이 들어가고 9,000시간 곱하기 표준 배부율 50원에서 45만 원이 저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산 차이라고 해요. 예산 차이는
내가 예산을 5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60만 원 발생했으니까 불리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10만 원만큼 불리. 자, 이렇게를 우리가 무슨 차이라고 하냐면 조업도 차이라고 해요. 조업도 차이도 50만 원인데 45만 원이고 5만 원만큼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불리한 차이입니다. 불리한 차이. 토탈 차이는 15만 원, 15만 원만큼 불리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뭐 이런 말 쓰는 거니까 1번 맞고요. 이번에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눠주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공통부문 원가 밑줄 쳐볼래요? 제주간접비 이렇게 써보세요. 제주간접비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은 제주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고요. 개별원가 계산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가 계산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자.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밑줄 쳐주세요.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맞아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모두에게 다 있어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밑줄 쳐볼까? 청산소득 받아 적어주세요. 영리 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 영리 내국법인만 납세 의무가 있다. 비영리 법인은요. 청산되면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영리내국법인만 있는 거예요. 영리내국법인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할 때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비과세법인이라고 합니다. 비과세법인.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원천인수 간이지급 명세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했을 때야. 인적용역 다 인적용역이죠. 동그라미 1번에 원천인수 대상 사업소득도 인적용역 프리랜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일용직, 상용직, 근로소득 다 인적용역인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용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지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에 밑줄 쳐볼까? 고용됐다라고 나와있죠. 그쵸?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소득이죠. 강사로 고용됐으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로써 얻으니 여러분 밑줄 쳐요. 퇴직 후에. 퇴직한 이후에 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근무 중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7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700만 원까지 비과세. 근무 중일 때 받으면 근로소득이고요. 퇴사한 다음에 받으면 뭘까? 이것도 기타 소득입니다. 다시 한번 직무 발명 보상금조차 근무 중일 때 받으면 근로소득, 퇴사 이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밑줄 쳐봐.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이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1, 3, 4번은 모두 근로소득인데 2번은 기타소득입니다. 퇴직 이후니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재계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납부세액 재계산 대상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맞아요.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자산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도 맞고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해야지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면세비율이란 총 공급가액에 대한, 즉 총매출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면세 매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매출 중에서 면세 매출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체감률은 건축물이 5%지. 4번에 틀렸네요. 건물만 5%가 아니라 건축물이 5%예요.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자산이 25%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재화 또는 유무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고는 과세예요. 일반적인 교육은 면세인데 자동차 운전하고는 과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종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무상이죠. 무상. 돈 안 받고 공짜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면세고요. 겸용주택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요. 그러면 면세로 봅니다. 전체를 면세로 봐요. 여기 봐. 이렇게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에요. 5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는 얘가 40%, 얘가 40%, 얘가 60% 이렇게. 그러면은 주택이 더 크죠, 그쵸?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면세로 봅니다. 면세로 봐요. 근데 만약에 반반이야. 상가랑 주택이 반반이에요. 5대5, 50%. 그럼 주택만 면세고요. 상가의 임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상가의 임대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인데 반반이다. 아니면 상가가 더 크다. 그러면은 주택만 면세고 상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상가가 더 커요. 60%. 주택이 40%예요. 그럼 주택만 면세고요. 상가는 과세가 됩니다. 상가는 과세. 자,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면세에 속하는 거죠. 다 2, 3, 4번은 면세인데 1번의 자동차 운전면허고는 과세입니다.